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증권 앱을 켰을 때 1,480원이라는 환율을 보고 놀라셨나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2026년 배당 분리과세라는 달콤한 선물을 내밀며 여러분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여러분이 지는 쪽으로 이미 짜여져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증권사 직원한테서도 유튜브 재테크 전문가한테서도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계속 거래하고 수수료를 내주기를 바라니까요. 저는 다릅니다. 저는 강남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산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감추고 싶어하는 3가지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배당 분리과세는 덫입니다. 정부가 여러분한테 세금 혜택을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언제 국민한테 공짜로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밸류업 기업 주식을 사서 시장에 돈을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대기업들이 주가를 받쳐줄 바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을 기억하십니까? 정부는 국민들한테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은 안전하다고, 경제는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경제 전문가들도 똑같이 말했죠. 그리고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평범한 시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며 나라를 구했지만 재벌들은 헐값에 자산을 사들이며 더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나 SK텔레콤 같은 대형주들이 배당을 늘린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걸 주주 친화 경영이라고 포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은 기업처럼 보이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세요. 이 기업들의 실제 현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반도체,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전환 비용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기업들은 배당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게 기업이 성장에 투자해야 할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5년 후를 보세요. 연구 개발비를 줄이고 설비 투자를 미루고 직원 복지를 깎아서 만든 배당금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기업의 자산 가치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배당으로 연 5%를 받았다고 칩시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주가가 20%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금 혜택 14%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밸류업 프로그램, 지정기업 목록을 보셨나요? 거기 들어간 기업 중 상당수가 이미 성장이 멈춘 사양산업입니다. 은행, 통신, 정유, 이런 업종들이죠. 이 기업들은 더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주주들을 달래는 겁니다. 성장주가 아니라 현금 인출기로 전락한 거예요. 두 번째 진실, 배당 ETF는 가장 교묘한 사기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30, 이런 상품들이 요즘 대세라고요. 증권사 광고를 보면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매달 월세 받듯이 돈이 들어온다. 분산 투자라서 안전하다. 전문가가 알아서 관리해준다. 달콤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이 ETF들은 배당 분리과세 혜택을 단 1원어치도 못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해법을 정확히 보세요. 기업이 직접 주주한테 주는 배당금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ETF가 주는 돈은 법적으로 배당금이 아니라 분배금으로 분류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예전 시스템으로 되돌아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연간 배당 수령액이 2천만 원만 넘어가면 여러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랑 합쳐져서 최고 45%까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연봉 1억 원 받는 직장인이 배당으로 3천만 원 받았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에서 ETF로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로 수백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하나금융지주 개별 주식으로 받으면 14% 단일 세율로 끝납니다. 실수령의 차이가 무려 몇백만 원입니다. 이걸 모르고 ETF만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증권사 직원들은
이 사실을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ETF를 팔아야 그들이 수수료를 챙기니까요. 운용사들은 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숨깁니다. 그들의 수익 모델을 보세요. 여러분이 ETF를 사고 팔 때마다 운용 보수를 챙깁니다. 연 0.3%에서 0.5%. 작아 보이죠? 1억 원 투자하면 연간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리 효과를 계산해 보세요. 20년 동안 연 7% 수익률로 1억 원을 굴린다고 칩시다. 수수료가 없으면 최종 금액이 3억 8,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연 0.4% 수수료를 떼면 3억 4,2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무려 4,500만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이 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운용사 임원들 보너스가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ETF를 절대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ETF도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중요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 ETF를 사는 건 스스로 세금 폭탄을 안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만 굴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과세 혜택이나 저율과세로 분리과세 미적용이라는 독을 중화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연간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하면 추가 혜택도 있죠.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절세 계좌 안에서 ETF를 굴리면 분리과세 제외라는 단점이 상쇄됩니다. 세 번째 진실, 1,480원 환율은 정점이 아니라 새로운 바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달러 자산 사는 게 상투 아니냐고 겁을 냅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사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증권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환율이 곧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환율 안정화에 개입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숫자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를 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104%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 국민이 1년 동안 번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보다 높고 미국보다 높고 중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빚의 대부분이 어디 묶여 있을까요?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30년 대출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냅니다. 은행 대출, 전세자금 대출,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씁니다. 전세 시장을 보세요. 이미 붕괴 직전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가율이 70% 아래로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값 1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7억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3억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도 빚으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깡통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전세는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전세 대신 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는 더 떨어집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무너짐,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폭번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줄어들고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은행들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출을 줄입니다. 신용 경색이 시작됩니다. 기업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운영자금이 막힙니다. 부도가 늘어납니다.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떨어집니다. 다시 부도가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금융위기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뭘까요? 바로 원화 가치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환율이 치솟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서민들의 생활비가 급등합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정부는 이때 뭐라고 말할까요? 괜찮다고 할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경제학자들도 안심하라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는다. 금융 시스템이 튼튼하다. 1997년 외환 위기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1997년 10월까지도 정부는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미국 정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만 파산했습니다.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민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날렸습니다.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재벌들과 강남 부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부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자산을 달러와 금으로 갈아탔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뒤 헐값에 부동산과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삼성, 현대, LG 이런 재벌 그룹들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더 커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망했지만 대기업들은 살아남아서 시장을 독식했습니다. 이게 위기의 본질입니다. 위기는 부의 이동입니다. 약자에게서 강자에게로 자산이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강남의 자산가들을 보면 최근 몇 년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이 고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원화 예금을 달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시티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 가보세요. 달러 정기예금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금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 현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도 분산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대량 거래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움직일까요? 그들은 시스템의 안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보를 먼저 접합니다. 재벌 총수들, 고위 공무원들, 대형 로펌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과 골프를 칩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6개월 먼저 정보를 얻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동산은 여전히 좋은 투자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 안심하고 투자하라.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부자들의 전략입니다. 대중한테는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조용히 도망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팔 사람이 생기니까요. 환율 1480원이 무섭다고요? 지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 경제에 진짜 위기가 오면 원화는 2,000원을 넘어갈 겁니다. 어쩌면 2,5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1997년 외환위기 때 환율이 얼마까지 갔는지 기억하십니까? 1998년 1월에 2,000원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그때는 가계부채가 지금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지금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든든한 수출 시장이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한국 제품을 마구 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갑니다. 소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한국 제품을 예전만큼 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 배터리 전쟁, 기술 패권 전쟁. 한국은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이 보복합니다. 중국 편을 들면 미국이 제재합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를 팔아야 하는데 중국이 자체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기술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팔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최대 시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40% 이상이 수출에서 나옵니다. 수출이 무너지면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고용이 무너집니다. 고용이 무너지면 소비가 무너집니다. 전체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그때 가서 달러를 사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달러를 사려고 할 겁니다. 은행 창구마다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환율은 폭등하고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에 달러를 사야 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외환 통제가 시작되면 개인이 달러를 사는 것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997년에 그랬던 것처럼요. 정부가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 송금 한도를 제한합니다. 해외여행 경비도 제한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부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산을 달러와 금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율이 비싸든 싸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자산 보존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돈을 더 버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환율이 높다고 겁먹지 마세요. 1,480원이 비싸 보입니까? 5년 후에 보면 싸게 샀다고 생각할 겁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분산입니다. 자산 배분입니다. 여러분, 자산의 최소 30%는 반드시 달러로 보유하세요. 달러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미국 배당주 ETF입니다. 슈드를 보세요. 이 친구는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린 미국 기업 100개에 투자합니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같은 초우량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대공황도, 세계대전도, 금융위기도 다 이겨냈습니다. 100년 넘게 살아남은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매년 늘려줍니다. 지금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3%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산 가격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7%, 8%까지 올라갑니다. 제피는 또 다릅니다. 이 친구는 커버드 콜 전략을 씁니다. 주가 상승분은 일부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미리 받아서 매달 나눠줍니다. 배당 수익률이 연 9%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횡보장이나 약한 하락장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DGRW는 배당 성장주에 집중합니다. 앞으로 배당을 더 늘릴 수 있는 기업을 찾습니다. 자산 효율성, 수익성, 성장성을 까다롭게 봅니다. 배당률은 2% 초반으로 닿지만 주가 상승 여력이 큽니다. 배당도 받고 시세 차익도 노리고 싶은 분들한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섞으세요. 슈드 50%, 제피 30%, DGRW 20%,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환노출 상품으로 사세요. 환해지는 피하세요. 환해지 상품은 환율 변동을 막아주는 대신 수수료를 더 떼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율 상승 시 받는 환차익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금같이 원화 약세가 예상되는 시기에 환해지는 독이 됩니다. 환노출로 가야 환율이 오를 때 자산 가치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방어막이 생깁니다. 원화가 2,000원까지 가면 여러분 달러 자산 가치는 35% 이상 올라갑니다. 금도 20%는 보유하세요.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입니다. 어떤 정부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중앙은행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가치를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금 현물을 사서 금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고 금 ETF를 사는 것도 좋습니다. 나머지 50%로 원화 자산을 운용하세요. 여기서 밸류업, 개별주를 일반 계좌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이런 종목들 말입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배당도 챙기는 겁니다. 배당 ETF는 ISA 계좌에서만 사세요. 이렇게 3층 방어선을 구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원화가 폭락하면 달러와 금이 받쳐줍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배당금이 받쳐줍니다. 시스템이 무너져도 여러분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증권 앱을 여세요. 여러분, 계좌를 점검하세요. 100% 원화 자산입니까? 위험합니다. 일반 계좌에 배당 ETF가 있습니까? 당장 ISA로 옮기세요. 달러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일 당장 슈드나 제피를 사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고개만 끄덕이다가 끄면 소용없습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이 계속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양처럼 끌려갈 것인가? 늑대처럼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결정하세요.